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 아침도 굉장히 춥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한 11도,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요, 이 강추위 좀 누그러지고 이맘때 겨울 날씨 회복하겠다고 하는데요. 낮의 기온 5도에서 6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절기인 우수인 내일까지 이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죠. 이 대기의 건조함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화재 예방, 또 특히 이제 산불 예방에 더욱더 주의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해안 신가평 송전솔로 경과 대역이 지난 14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대상 지역 주민들 좀 반발이 거세죠. 지금 갈등 상황과 향후의 일정, 좀 제대로 또 일정대로 될 수 있을지 좀 예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로 코로나19 검사 체제가 이원화되었습니다. 또 원주시도 이 신속 항원 검사 운영 병원을 확대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제20대 대선을 앞두고서 이 공식 선거전이 돌입되었습니다만은 이 강원도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또 점검해 보도록 하죠. 2월 1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천변을 따라서 설치된 교량들이 속속 새 단장되고 있습니다. 원주천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지만 교량 대부분이 차갑고 획일화된 의미지로 쾌적한 활동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20년 개봉교 21년의 원주교에 이어서 최근에 봉평교 야간 경관 개선이 완료되었고, 봉평교는 총 연장 135m 구간에 측면과 하부에 다운라이트 조명을 설치해서 다양한 색의 빛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횡성군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횡성군은 오늘 21일부터 3월 말까지 주소지 9개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횡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횡성 군민으로 대략 23,600여 가구 46,5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평창읍 상리산 일대 51헥타르의 산림에 도비와 군비 51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지난 2021년 타당성 평가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초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9월쯤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4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동해안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송전탑의 건설사업 대상지죠. 이른바 동해안 신가평 송전솔로 경과 대역, 지난 14일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지 횟수로 5년 만의 일입니다만은 좀 앞으로의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전반적인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동해안 신가평 송전솔로 건설 사업, 이 동해안과 경기도를 잇는 전력선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한마디로 이 동해안에서 생산된 이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데, 먼저 이 사업의 좀 전반적인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업의 명칭은 그 동해안 신가평 그 500kV 송전솔로 건설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은 그 현재 그 동해안에서 이제 신규로 그 발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야기하면 신한울 발전소와 강릉 안인 삼척 하력 발전소가 한 2024년 정도에 건설이 되는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솔로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동해안에서 강원도를 관통하는 그 기존 송전탑은요, 대표적으로 765kV나 345kV 이런 두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송전솔로가 수송 가능한 용량이 한 11.6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동해안에서 그 앞서 말씀드리는 3개 발전소가 추가 가동이 되면은 발전 용량이 한 17kW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수송하기 위한 그 500kV짜리 송전솔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겁니다. 네. 그 당초 계획상으로 보면요, 발전소 그 준공 계획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건설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송전탑 건설에 좀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좀 커지고 있으면서요, 일정이 좀 전반적으로 지연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송전솔로 이 500kV짜리 송전솔로를 한 2025년 6월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총 공사비는 한 1조 2천억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가 지역을 보면은 삼척에서 경북 울진, 봉화, 영월 평창을 관통해서 홍성 홍천을 지나 경기 양평과 가평까지 대략 한 10개 시군에서 한 230km를 관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철탑이 한 440기가 설치될 예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한전 측에서도 굉장히 급해졌네요. 지금 말씀하신 새롭게 만들어지는 화력발전소 24년도쯤에 다 이제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보내는 그 송전솔로를 아직도 시작을 못했으니까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동부와 서부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삼척, 경북, 울진, 봉화, 영월, 평창 정도 되겠죠. 이곳은 어느 정도 크게 뭐 논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서부 지역의 경과 대역이 좀 그 홍천 또 횡성 굉장히 좀 반발이 큽니다. 이게 횡성과 홍천을 지나서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만은 이게 그 사업 진행 과정이 현재까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은요, 동부 구간하고 서부 구간을 나눠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동해안에서부터 대략 한 평창까지를 동부 구간이라고 하고요. 네. 평창을 지나서 그 행성에서부터 홍천, 양평, 가평 구간을 서부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동부 구간 같은 경우는 벌써 2019년에 경가지까지 모든 그러니까 입지 선정위에서 경가지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네. 지금 그 마을이 한 43개 정도가 되는데 한 대략 한 그 29개에서 한 39개 정도 마을이 협상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까지 절차를 밟고 있어서요. 진도가 굉장히 진척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 지금 서부 구간, 행성과 홍천이 포함된 서부 구간은요. 지난 2018년 11월에 첫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돼서요. 얼마 전에 14일까지 총 23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23차례 진행을 해서 결국 이제 경과지를 결정하게 됐고요. 상당히 많은 기간이 됐고 네. 서부 구간 같은 경우는 13차례 정도 회의를 한 거에 비해서 동부 구간이 한 13차례 정도 회의를 한 거에 비해서 그 서부 구간이 23차례를 했으니까요. 상당히 많은 그 회의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 경과대역을 확정한 걸 미십니다만은 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번에 의결을 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절차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도 이번에 손을 봤어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만큼 한전이 참 급했구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만은 한마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또 의사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4일 이 한국전력 또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위원회 23번째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 경과지를 선정한 것인데 자, 일단 이거부터 보죠. 최적 경과지 어디로 정해진 겁니까? 예,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려서 23차 회의를 열어서 그 최종 그 후보 경과지를 선정을 한 건데요. 이 경과지의 이 노선을 보면 일단 홍천 지역이 한 40km 81기의 송전탑이 꽂히고요. 네. 행성 지역은 26km 구간에 한 52기, 홍천 52기간에서 총 84km에 한 170기 가량이 홍천과 행성 지역에 철탑이 꽂히게 됩니다. 네.
지금 노선을 보면요. 원래는 그 행성과 홍천의 그 홍천청에 닿는 북측 노선이 있고 행성 쪽을 관통하는 남측 노선 두 개의 노선이 원래 있는데요. 네. 이 노선 중에서 어느 쪽이 됐냐면은 행성 쪽으로 기울어진 노선으로다가 최적 경과지가 확보가 된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행성 쪽에 닿아 있는 공급면 상창봉리라든가 상동리, 갑천면 병지방리 등이 그 송전탑 건설에 좀 직접적인 영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또 이날 그 좀 의결되는 가정도 좀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을 좀 살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됐는데요. 그날 그 경과지 선정이 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유는 좀 그 입지 선정위원회 내부 규범이 있습니다. 네. 그 의결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요. 절차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입지위원이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지자체별 4개 지자체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4개 지자체별 입지위원이 반드시 2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이 참석 인원의 5분의 4 이상이 참석해야지 의결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자체별로 입지위원 2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이럴 그 의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횡성에서는 아예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불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이 절차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예 절차 규정을 바꿔버렸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도저히 한전 입장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이 조건을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냥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모든 지자체가 2명씩 이상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참석한 지자체별 입지위원끼리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결국은 이런 내부 규정을 바꾼 이후에 바로 후보 경과지를 투표를 해서 찬성 16표, 반대 2표, 무효 2표로 의결하게 된 겁니다. 이번 그 회의에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성군 입지선정위원회는요, 그 일방적인 운영규범 개정과 한전의 지금 경과지 노선에 항의하면서 회의를 불참을 했었고요. 홍천과 양평, 가평, 입지선정위원들만 참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행성 주민들은요, 한전 측의 좀 경과지 과정뿐만 아니고 의결 과정 역시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고 좀 꼼수로 결정했다 이러면서 반발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횡성 쪽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이제 참여를 해서 좀 더 그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원천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참여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냐, 좀 이 부분에 대한 전술적 갈등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논의로 하겠고요. 아무튼 이 지역 내 반발,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예상대로 그 홍천과 행성 지역 주민들은요, 한전 그 입지선정위원회 후보 경과지 의결을 좀 일제히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행성군 그 송정탑 반대 대책위와 이장협의회, 입지선정위원들은요, 그 성명을 내면서 그 행성 군민은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입선위의 그 결정 노선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협의 조정을 외면하고 다수결의 횡포로 야만적인 입지 선정에 급급한 입선위에 규탄한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하면서요. 그 단 하나의 철탑도 행성에 세울 수 없고 제2의 밀양 사태를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강원도 송전탑 대책위도요. 당시에 입선위 회의장 앞에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 동해안 신각평 송전선로 사업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다. 그리고 특혜성 국책 사업인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렇게 좀 항의를 했습니다. 또한 행성군과 행성군 의회도 굉장히 반발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신상 행성군수와 검순군 행성군의장도 지난 15일 그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절차를 위반한 노선 결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경과대역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또 과정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승인도 거쳐야 되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부터 이제 해야 되겠죠. 또 주민 보상의 행정 절차도 남아있습니다만 이 공사 들어가기까지 좀 일정 어떤 것들이 남아있죠? 이번 그 경과지 좀 확정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첫 단추 정도를 깼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 측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에 그 결정된 경과지를 토대로요, 올해부터 그 주민 그 설명회를 갖고 그 마을별 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행정적으로 당하는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다가 예상이 되고요.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토대로 산업부의 사업 승인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 사업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지자체의 그 건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받으면서 공사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최소 1년 정도, 네. 그리고 주민 보상을 위한 그 협상 절차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정은 아직도 그리고 주민과의 그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환경 영향 평가도 거쳐야 되고요.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런 그 절차 과정 중에 해당 지자체의 그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이 필수 요건인지 아니면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그 규정의 내용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필수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좀 만만치 않은 또 암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향후 사업 전개가 어떻게 될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데 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전이 그 송전탑을 위한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자체의 그 인허가 절차가 남아져 있습니다. 네. 공사 절차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공사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 사례로다가 보면은 밀양 사태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밀양 사태 같은 경우도 이런 경과지 선정에서 반발이 있었던 게 아니고 공사 자체를 주민들이 봉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태가 좀 커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 이슈가 또 후보들 간의 뜨거운 또 이슈 논쟁이 될 수도 있겠군요. 향후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고쳐야 될 과정이 워낙 많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요. 지난 2월 3일부터 검사 방식이 재정비되었죠.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60대 이상 또 고위험자가 아니면은 PCR 검사가 아닌 자가진단 키트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원주시도 좀 확대를 했어요. 좀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국적으로 빠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증폭되는 상황에 맞춰 정부는 방역 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매일 증가하는 검사 인원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고위험자일 경우에만 기존의 PCR 검사를 바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교적 검사가 간편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합니다. 고위험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의사 소견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원주시도 코로나 대응책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운영하는 병원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15일 기준으로 26곳의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운영하는데요. 의원 한 곳당 하루 평균 20여 명의 신속항원 검사자가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주의료원 감염관리팀 권미자 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2월 3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시민이 호흡기 안심 클리닉을 찾아오셔서 일단 의사 진료를 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성이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약 처방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면 되고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제 보건소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이하고 편리하죠. 네, PCR 검사 또 신속 항원 검사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PCR 검사는 코 안쪽 깊숙한 부분인 비인도두말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채취한 검체는 PCR 기기를 활용해 유전자 증폭을 거치는데요. 코로나19 특징으로 확인되는 유전자가 2가지 이상 양성일 경우에 확진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정확한 검사법으로 신뢰도가 높아 세계 표준 검사법으로도 사용합니다. 다만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8시간 이상에서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항원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유전자 증폭을 거치지 않고 바이러스 자체를 검출하는 간편한 검사법인데요. 단백질 간 결합 반응만 보기 때문에 검체 채취 후 빠르면 15분, 늦어도 1시간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감도가 98%인 PCR 검사와 달리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50% 미만입니다. 같은 신속항원 검사더라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키트를 제공받아서 스스로 검사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게 좀 더 정확한데요. 병의원에서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아직은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병원별로 검사 비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 시민들의 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의료원 감염관리팀 권미자 팀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스컴에서는 호흡기 안심 클릭에 대한 부분은 없이 신속 항원 검사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검사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안심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그래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약 처방을 받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거기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받아서 가기 때문에 진료비가 좀 청구되는데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병원에 내원하셔서 약 처방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접수비, 진찰료 발생할 수 있고요. 코피 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문가용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불편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방역 대책이 변화가 생기면서 좀 시민들의 적응도 또 그만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신속항원 검사 진행은 오히려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늦출 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증상이 낫지 않아 자발적으로 받은 PCR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의료진은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에 신속 PCR 검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속 PCR은 현장에서 바로 분석에 들어가 1시간 정도면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일반 PCR과 정확도는 거의 비슷하면서 검사 시간은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환자를 급하게 수술실로 보내는 응급실에서만 쓰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신속 PCR은 처리 가능한 검사 건수가 적어서 수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동네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의 박명원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제 3일차를 맞이했는데 지난 16일이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원주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이것이 이 도내 최대 쟁점으로 좀 부상을 한 것 같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평화특별자치도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경제특별자치도를 각각 강원 제1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여야 선대의 주요 인사들은 특별자치도를 매개로 강원 표심 선점에 앞다퉈 나섰는데요. 도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최근 진행된 이후 특별자치도 입법은 박빙의 대선과 맞물려 진영 간 선명성 논쟁까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춘천을 찾은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강원 대전안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서 평화특별자치도가 낡은 이념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낡은 이념이라며 지난 16일 윤 후보의 원주 유세에서 발언한 내용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평화특별자치도 지난 대선 때에서도 이 공약사항이었고요. 현재 여야 의견 차이가 없이 입법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바로 좀 지적을 한 거예요. 지난 16일 윤석열 후보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한 거였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도가 추진 중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과 족보도 찾을 수 없는 이데올로기라고 정명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의 이제 평화라는 단어가 지금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강조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보상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경제에 더 방점을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인데요. 또 윤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작심한 듯 여권을 저격을 했습니다. 민주당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과 족보도 찾을 수 없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강원 평화자치도를 운운해서 되겠냐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원 주요 공약인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을 차단을 했고요. 이후 안보 문제를 강조하면서 적화 통일을 제1원칙으로 내세우고 핵무기를 만들어 실험한다. 이런 북한을 앞에 두고 우리가 안보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서 평화쇼를 하면 평화가 되는가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구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입법화 시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평화특별자치도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18, 19대 대선 강원 공약이었고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이를 강원 제1공약으로 재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입법 작업이 지연됐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 이슈 선정을 위한 여야의 기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한마디로 평화보다 이 경제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뭐 명분 싸움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채울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 강원도와 연계된 외교 안보 정책과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과 결을 같이 하면서도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남북 협력 추진 등도 공약으로 약속을 했는데요. 강원도 공약인 평화특별자치도와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평화정책 및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약이 5년 전에도 발표되었습니다만 또 여전히 결론이 못 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뭐 100%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과연 어느 만큼 더 현실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또 현실 가능한 안들을 제시하는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와 경제 사실 분리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좀 분리되는 또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일보 정치부의 박명원 기자였고요. 2월 18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